반갑습니다, 여러분. 캐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참 노골적이다, 그죠? 무려 구한말의 문재인이에요. 누가? 바로 명성황후 민비예요.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알겠지만 구한말 격동의 시대를 논할 때 그 시대의 참담한 실상을 그리면서 간악한 원수 일제의 침략에 대차게 맞섰다 낙화처럼 쓰러지는 슬프고 서글픈 모습, 그런 우리나라의 모습을 한 큐에 정리해주는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고종 황제의 왕비인 명성황후 민씨가 일본 낭인들의 칼에 참사를 당하는 장면이에요. 시시각각 열강들이 조선을 침탈하려던 와중에 일본 자객들의 칼에 시해를 당하셨다는 것으로 인해 명성황후는 그야말로 항일 구국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사실 여부는 어림택도 없지만 나는 조선의 국모다 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철의 여인 또는 잔다르크급의 성녀로 칭송받는 위인으로 무상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잔다르크가 아니라 거의 추다르크요. 덕분에 고종 임금이 광무 황제로는 불리지 않아요. 흥선대원군이 대원왕이라고 불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민비만은 민비 또는 민후 대신 대한제국 수립 후에 추존된 명성황후라는 빛나는 경칭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역사소설 명성황후, 나는 조선의 국모다, 뮤지컬 명성황후, 대하드라마 찬란한 여명, 그리고 대하드라마 명성황후, 영화 청일전쟁과 여걸 민비, 불꽃처럼 나비처럼 등등 이분을 칭송하는 문화작품들도 즐비하게 등장했죠. 역대 명성황후 캐릭터 중에 가장 임팩트가 강했던 분이 드라마 명성황후의 주인공이었어요. 이로 인해 간혹 드라마를 많이 보시는 분들께 명성황후가 누구냐 물어보면 이미연이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들어있었어요. 좀 더 세월이 지난 뒤에는 수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어. 특히 조선의 다른 어떤 왕비보다도 명성황후만은 전 국민의 뇌리에 각인돼 있어요. 조선의 국모라고 하면 열중 아홉 반은 명성황후를 떠올리며 국모라는 단어 자체가 일종의 유행어처럼 됐어요. 반대말로 국상이라고 하는 안티테제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거 욕이라서 자세히는 못 적겠는데요. 국상이라는 이거의 말이 국가급 어머니인 국모와 정반대로 국가급 쌍년이라는 의미예요. 예. 시대가 지나고 역사 연구가 발달하면서 민비의 본색이 드러났죠. 원래 국모의 안티테제였던 국상이 정말 그 명성황후를 가리키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부르는 나가거든의 선율에 맞춰 보디가드 홍계훈이 일본 낭인들에 맞서 필사적인 투혼을 벌이고, 그러다 중과부적으로 장렬히 전사하며 낭인들이 왕비가 누구냐라고 궁인들을 척살할 때 불연히 앞으로 나서서 내가 조선의 국모다 라고 샤우팅을 날리며 당당하게 칼날을 받아내는 이 명성황후의 모습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장면인데, 오늘은 이 명성황후 민비의 허와 시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미리 얘기하자면요, 민비는 일제 마산 철의 여인은 개뿔이에요. 이미 당대부터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어요. 잔다르크에 비교하면 잔다르크가 뒤복 잡고 칼춤을 춥니다. 죽을 자리 하나 잘 만난 그 모든 악행이 미화된, 사실상 망국의 원흉 중 하나라 해도 과언이 아닌 진실로 국가급 쌍년입니다. 인생은 타이밍이고 인생 한방이라는 걸 뼈가 시리도록 보여주는 산예화라고 할 수 있는 이 양반은 사람마다 부르는 호칭이 명성황후, 민비 등 제각각이에요. 혹자가 일컫는 것처럼 민비는 일본식 표현이다, 명성황후가 맞다는 건 개뿔이고, 을미의병 당시 이제 의병장의 경문에도 우리의 민비를 시야하고 등등의 표현이 등장하기 때문에 민비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명성황후는 죽은 후에 추서된 감투예요. 명성황후가 맞는 호칭이라면 고종 황제도 광무 황제라고 불러야 됩니다. 흥선대원군도 대원왕이라고 불러야 돼요. 왜? 흥선대원군 죽은 뒤에 대원왕으로 추존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고종 대원군 이러면서 왜 민비만 명성황후야? 예?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 시절 시대상을 정말 가감없이 디테일하게 무삭제 감독판으로 묘사한 애국지사 황현의 매천야록에는 민후라는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후나 비나 둘 다 왕후 왕비를 의미한 뜻이기에 민후나 민비나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본 탐정이 민비라는 호칭을 쓴다 해서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명성황후라는 빛나는 이름을 붙여주기 아까운 인간이기 때문에 이유가 더 커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민비를 접하신 분들은 충격적인 얘기지만 황현의 매천야록에는 민비가 죽었다는 소식에 민가의 백성들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어리둥절했답니다. 쪽발이 손에 왕비가 죽었으니 울어야 될 텐데 백성들 손으로 쳐 죽였어야 될 악녀가 죽었으니 웃어야 될 것도 같았다. 그게 당대 민심이었습니다. 을미사변의 일만 보고 백성들이 민비의 죽음에 안타까워했을 것이라 느끼시지만요. 그 이전에 있었던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임오군란이 있었죠. 그때 구식군인들과 백성들이 대궐로 쳐들어와서 민비를 죽이려고 했어요. 홍계훈이 민비를 여동생이라 속여서 업고 도망쳐야 했던 것도 뻔히 역사책에 나옵니다. 민비 그렇게 인기 많은 여자 아니었어요? 네? 이거는 권오창 화백이 그린 민비 영정입니다. 민비의 사진으로 추정되는 모습이죠. 제일 유명한 사진인데 민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게 정설입니다. 러시아 신문에 보도된 모습인데 중국 옷을 입고 있어요. 그냥 상상해서 그린 거겠어요 아마. 이게 이제 명성황후 사진으로 추정되는 모습입니다. 아니라는 설도 있는데 사진 원본의 설명문에는 시해된 왕비라고 적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덕망 높고 고고하고 고귀하고 정숙한 그런 왕비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왠지 표독스러운 이미지이기도 해서 우리의 황후님은 그렇지 않다는 이라는 반발이 일어나게 나기도 했지만 민비의 본색이 점점 드러나면서 이 모습이 오히려 실상에 가깝다는 추정이 더 많은 힘을 얻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사진이 1898년 1월 9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신문의 기사에 실렸어요. 요 사진입니다. 제목이 뭐냐? 시해당한 한국의 왕비라는 그 제목이었어요. 이 기사를 쓴 호머 헐버트는 지한파 미국인으로 고종 황제의 측근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의 증언이 상당한 무게가 있어서요. 결국 이 사진이 민비의 실제 얼굴이라는 게 거의 정설입니다. 황현의 매천야록에는 고종이 민비가 시해당한 후 얼마 되지도 않아서 민비 생전에 골 밖으로 내쳐졌던 엄상궁, 즉 귀비엄씨를 불러들여 새살밀림을 차린 것에 대해 궁중 안팎에서 한숨을 쉬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문제는 영친왕 이은의 생모이기도 했던 엄황기비의 모습이 얼굴이 민비와 같고 권세를 부리는 것도 민비와 똑같아서 뇌물을 좋아했다는 그렇게 표현됩니다. 근데 그 엄황기비의 얼굴 아마 구글에 치면 나오실 텐데 딱 이 사진하고 비슷하게 굉장히 표독스러운 이미지입니다. 예. 아니 고종은 도대체 뭐 취향이 어땠던 거야? 대중매체에서 소개된 민비의 모습을 보여드리자면 짜잔 1965년 영화 청일전쟁과 여걸 민비에서 등장한 민비의 모습입니다. 옷이 좀 이상하죠? 예? 왕관 쓰고 이제 부채 들고 있는 가운데 센터에 앉은 이 왕비님인데 이거 대충 봐도 서양식 드레스죠. 그리고 왕관도 서양식 드레스를 입은 민비의 모습은 흔히 이제 수혜가 출연했던 영화 불꽃처럼 나비처럼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생각하는데 1965년 영화에서 그런 묘사가 등장했어요. 하늘 아래 새거 없습니다. 자, 똑같은 영화에서 이제 민비와 대원군의 투샷. 오, 대원군 포스 있어요. 민비는 약간 좀 그 패왕별이에서 그 장국영 닮은 것 같아. 자, 이건 좀 유명하죠. 홍계훈과 민비의 가상의 로맨스를 그렸던 불꽃처럼 나비처럼 영화배우 수애가 민비 역할을 맡았습니다. 보시면 딱 서양식 드레스를 입고 있죠. 역사가 기록하지 못한 사랑이 아니라 없었으니까 영화 홍보를 위해 그려낸 가짜 그림인데 진짜 민비와 홍계훈의 모습인 걸로 많이들 낚이신 그림이죠. 아니 딱 보면 수애랑 닮은 거 보면 모르겠냐. 일본 만화 러일 전쟁에 나오는 민비와 대원군의 모습입니다. 참 흥선대원군의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뼈를 때려. 가장 현실적인 민비의 모습이 묘사된 작품이에요 이게. 예? 여흥 민씨 척족들의 부정부패를 앞장서서 리드했고 이모군란과 갑신정변대는 청나라를 끌어들여 갑오개혁으로 정치적 위기에 처하자 러시아를 끌어들여 그런 열강대에게 손을 비비기 위해 나라의 이권을 개인 지갑마냥 헐값에 팔아넘기고 수익을 편취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수탈하고 위로는 외세를 끌어들여
조선의 멸망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로를 세웠음에도 마지막에 딱 한 번 일본의 손에 죽었다는 이유로 그 모든 악행이 덮인 인생 한방의 주역인 민비는 1851년 음력 9월 25일 자시의 여주군 근동면 섬랑리, 현재 경기도 여주시 명성로 71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이름은 민자영, 민아영 또는 민정호라고 하지만 정확하진 않아요. 열성 황후 왕비 세보라는 책에는 아영으로 기록됐어. 여흥 민씨 족보에는 자영으로 기록됐습니다. 아마 발음과 표기간에 좀 삔트가 어긋났던 모양이에요. 혹 요새 이제 여자애들 이름 같습니다. 아영이 자영이. 같은 민씨다 보니까 옛적 인현황후 민비의 집안 후손입니다. 그 장희빈 때문에 고생했던 그 인현황후 민비요. 1866년에 고종의 왕비로 간택됐습니다. 당연히 연애 결혼은 아니고 안동 김씨 세도 정치를 끝장내기 위한 정치적 안배로서 흥선 대원군의 아내인 부대부부인 민 씨의 친척이면서 아버지와 친형제가 없어 외척들의 횡포도 걱정되지 않는 집안을 골랐던 겁니다. 친척 학년으로 따지면 민비는 나이는 어리지만 시어머니인 부대부부인 민 씨와 같은 학년이에요. 고종 임금의 이모뻘이었습니다. 게다가 민비의 이 의붓 오빠가 되는 민승호는 대원군의 처남이라고. 그러니까 이 민비의 집안이 대원군과 굉장히 돈독한 지간이어야 정상이었어요. 근데 참 권력이란 게 그렇다잉. 사실 우리가 민비와 대원군의 대립을 보면 이제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다퉜다 이런 시각으로 보죠. 하지만 법적으로 따지면 고종 임금은 이전에 죽은 효명세자의 아들로 입양됐습니다. 법적인 아버지는 효명세자이지 흥선대원군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원군이 왕의 아버지로서 민비에게 시아버지 행세를 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왕의 생부로서 대원군 타이틀은 달고 있었어. 그리고 정권 실세였습니다. 결국 민비는 숙일 수밖에 없었는데 대원군 정권 10년차 되던 때에 고종 임금이 이제 친정에 나서려 하자, 직접 정치를 하려 하자 이 민비는 남편을 돕기 위해 자신의 집안의 여흥 민씨 친척들을 달달 끌고 모아 정치 파벌을 급조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친형제 자매도 없어 안심했더니만 온갖 일가 친척 부스러기들 다 끌고 모았어. 이른바 민씨 촉족들이 바로 이때부터 등장한 거예요. 남편을 돕기 위해 자신의 집안 세력을 끌고 모은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원래 별 볼 일 없던 집구석이 갑자기 세력을 뿌리려니까 온갖 혈연, 학연을 동원해 각 요직과 지방직을 휩쓸었습니다. 매관 매직을 통해 자신들에게 잘 보이는 이들만 관직에 앉혔죠. 부정부패는 시작부터 판을 쳤습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지난 10년간 대원군이 안동 김씨 세도 정치에 적폐를 청산하고 착실히 국가 기반을 닦아둔 것들은 모조리 파토났죠. 병인양요, 신미양요 때는 피를 흘릴 망정 프랑스군과 미군을 단호히 격퇴했던 강화도 수비대는 운요호 사건에서 불과 한 척의 일본 군함을 막아내지 못해 개발살이 나는 참담한 졸전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아이고, 물론 이제 운요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신미양요 때 미군에게 너무 많은 피해를 당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대포만 500문을 잃어버리는 정도, 뭐 총이나 다른 무기는 이루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앞에 신미양요 때 미군한테 너무 박살이 나는 바람에 그걸 미처 복구를 못 시킨 상태에서 치른 것도 좀 감안을 하긴 해야 돼요. 대원군이 10년간 쌓은 국부를 순식간에 탕진한 여자. 첫 아이를 병으로 잃은 후에 다시 얻은 아이의 건강을 기원한다며 민비가 한 짓이 뭐였냐고요. 금강산 봉우리마다 돈 1000냥, 쌀 한 섬, 배 한 필, 옷감 한 필, 소머리 하나씩 바친 거라니까. 아시다시피 금강산 찾아가자 1만 2천 봉이라고. 미친 거 아니에요? 에? 돈이 썩어나나. 흔히 구한말 역사를 보는 많은 학생들이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때는 프랑스군과 미국을 막았는데 왜 운요호 사건 때는 일본군에게 밟혔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첫 번째, 여기 제가 글에는 안 적혀있는데 신미양요 때 미군에게 너무나 지근지근 밟히는 바람에 기존에 구축해놓은 강화도의 이런 방어시설들과 대포, 소총 같은 무기들을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둘째는 그 사이에 대원군이 축출되고 민씨 척족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런 부패와 비리로 국방비까지 헤쳐먹으면서 군인들의 급여는 물론 방위태세를 정비하고 무기와 장비를 증강하고 강화도의 방어태세를 복구할 비용까지 날려버렸기 때문에 그 앞서 신미야 양요 때 잃어버린 것들을 복구를 못 시킨 거예요. 한 대 두드려 맞아서 다친 데를 다 치료도 못했는데 또 맞은 거라고요. 한마디로 운요호 사건은 이모 군란의 직접적 원인만 봐도요.
급여를 10석 달, 1년 1개월 동안이나 급여를 못 받은 게 폭발했다니까. 요즘 군인들도 월급이 1년 한 달 동안 월급을 띵 까면은 쿠데타 일어나요. 1년 1개월이 뭐야. 반년만 띵 까도 진짜 총불이 꽂고 돌릴걸? 이런 민시족족들의 비리로 인해서 국방이 파탄이 나고 일본 군함 한 척도 못 막아내는 결국 참혹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병사들 월급을 못 주고 앉았는데 대포 만들고 총 만들 돈은 있겠어요? 결국 굶다 못한 오군영의 군사들이 이모군란을 일으켰죠. 대원군을 다시 용립했습니다. 대원군은 이 군인들을 지휘해서 민겸호를 비롯한 민시족족 일부를 처단했죠. 그리고 도망친 민비가 죽었다고 선포했지만 바로 이때 민비의 주특기 외세 끌어들이기가 처음 선을 보였습니다. 민비가 끌어들인 청나라 군대에 의해 군민들은 도륙을 당했어요. 대원군이 만주로 끌려갔고 조정은 다시 민시족족들의 손에 들어가 버립니다. 다만 다시 집권한 민시족족들은 한번 혼이 나서 좀 정신이 들었는지 개화에는 공감을 했어요. 다만 청나라 모델로 할지 일본 모델로 할지 그 방법론의 차이였습니다. 굳이 표현하면 동도 서기론을 표방해서 청나라식의 점진적 개혁을 추구하는 온건 개화파, 문명 개화론을 표방해서 일본식의 급진적 개혁을 추구하는 급진 개화파입니다. 전자 같은 경우에는 양무운동, 청나라의 양무운동, 후자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삼았죠. 같은 개화파지만 온건 개화파를 수구당, 급진 개화파를 개화당이라 일컬었고 온건 개화파 쪽이 바로 민시족족들 중심이었던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한국 근대사 시간에. 근데 개화를 한이 많이 하는 와중에도 딱 하나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뭐다? 부정부패. 우리의 명성황후 민비께서 무한정으로 밀어주는 뒷배를 업고 민시족족들은 그야말로 백성들을 산채로 삐껴먹었습니다. 개화당이 고종 임금을 설득해 뭘 좀 해보려 하면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어. 되도 않게 당오전 같은 신화폐를 발행해 화폐 개혁을 하려다 말아먹어 더 경제다 만들었지. 그러면서 국가 발전에 망태크를 밟고 있으니 갑신정변이 일어난 건 불문가지입니다. 김옥균에 의한 갑신정변으로 민시족족들이 또 한 번 칼발을 맞았지만 또다시 민비의 주특기 외세 끌어들이기가 발동되었고 청군에 의해 갑신정변은 3일천으로 막을 내렸어요. 주동자들은 일본 망명, 남은 가족들은 삼족이 멸. 그러나 다시 한번 싸닥션을 맞은 후 조금 더 정신이 들었나봐. 이때부터 1894년까지 그나마 서구 문물이 도입됐어요. 그 유명한 여류 여행가 이사벨라 버드 비숍 여사, 손탁 여사 등 외국인 친구들이 민비에게 생긴 것도 이때부터였습니다. 유명한 손탁 호텔의 설립자이기도 한 손탁 여사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성이 손씨고 이름이 탁인 게 아니라 이름 자체가 마리 앙투아네트 손탁입니다. 프랑스 국적의 독일인이에요. 이름이 굉장히 익숙하죠? 바로 프랑스 혁명 때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와 동명이인입니다. 이게 사실은 앙투아네트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어요. 심지어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의 세자빈 시절 궁정에서의 라이벌이었던 뒤바리 백작 부인도 이름이 잔느 앙투아네트 뒤바리 백작 부인이었습니다. 유명하죠. 그 베르사유의 장면에 나오잖아. 이 뒤바리 부인. 그거 참 앙뚜아네트와 앙뚜아네트의 대결이었다. 하지만 신분제, 양반 면세제도 이런 걸 내버려둔 채 추진한다는 서구 근대화는 보이스피싱이었죠. 돈 될 만한 이권들을 열강들에게 헐값을 넘기면서 그 돈은 착복해 나라 경제가 피폐해지면 백성들을 쥐어짜. 이게 나라냐 소리가 절로 나오고 그야말로 헬조선 지옥불반도 실사판이었습니다. 그 적폐가 쌓이고 쌓여 마침내 발발한 동학농민전쟁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들불처럼 일어났어요. 또다시 민비의 주특기 외세 끌어들이기가 발령되어 청군과 일본군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갑신정변 후 청국과 일본이 텐진 조약을 맺고 서로 조선에서 철수한 때가 조선으로서는 외세의 직접적 간섭 없이 자주 독립과 자강 개혁을 위한 천금 같은 타이밍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고 우리 땅에 외세를 끌어들였고 결국 망국의 문을 열었던 겁니다. 민비가 청군을 불렀는데 일본군까지 들어온 이유는 텐진 조약에 무슨 조항이 있다? 청일 양국 중 한쪽이 조선으로 파병할 일이 생기면 반대편도 함께 파병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군과 일본군이 동학군 진압을 빌미로 조선 백성들을 학살하고 심지어는 조선 군인들도 이쪽 부대는 일본군을 지원하고 저쪽 부대는 청군을 지원하도록 해서
서로 같은 아군끼리 총질을 하게 만드는 등 민씨 척족들의 작태는 한숨이 났습니다. 자국민과 자국군의 희생에 민비는 눈도 깜짝 안 했죠. 결국 일본의 승리로 끝나서 청나라 세력이 축출되자 민비는 새로운 파트너를 물색했으니 바로 러시아입니다. 요동반도를 천국으로부터 빼앗았던 일본이 러시아에게 멱살 한번 잡히고 도로 터해놨죠. 민비는 파트너 교체를 결심했습니다. 일본은 청나라와 체급이 다른 러시아의 등장에 단단히 긴장받았죠. 걸핏하면 치트키를 써대는 민비의 제거를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을미사변. 흔히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대원군은 일본에 의해 억지로 끌려온 것처럼 묘사되지만 대원군은 명백하게 일본과 공모하여 을미사변을 기획한 협력자가 맞습니다. 공범이에요. 이미 대원군은 이모군란 때부터도 민비를 죽이려고 했다는 전과가 있죠. 역사 스페셜에 나왔듯이 을미사변에 동원된 조선인 군대는 훈련대였습니다. 사실 쳐들어온 일본군은 일본 공사관 경비대였고 그리고 40명 정도 되는 일본 낭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훈련대 500여 명 정도가 같이 들어왔는데 을미사변대 동원된 일본 측 병력 중에 훈련대가 제일 쪽수가 많았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 훈련대는 바로 대원군의 뒷배로 인해서 동원된 겁니다. 민비 시해 현장에서 일본 장교들의 감시를 받은 채 도열해 있었던 조선 병사 40명도 이들 조선 훈련대로 지목되고 있죠. 이 훈련대가 일본 장교들에 의해 육성된 친일 군대라서 민비의 죽음에 동조했다는 설도 있고 혹은 그 40명의 조선 훈련대 병사들은 조선인이 아니라 변장한 일본인들이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훈련대의 쿠데타로 인한 민비의 살해로 위장하기 위해 투입됐다는 거죠. 하지만 본 게시탐지 생각으로는 이미 민비가 당대로부터 그 폐악질로 원성이 높아서요. 임오 군란 때 조선 군인들이 민비를 죽이려고 했던 전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민비 시해 현장에 있었던 그 조선 훈련대 병사들은 실제 을미사변에 참가한 조선 병사들이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본군과 조선 훈련대의 협공으로 완공 시위대가 몰살당했습니다. 현장파 야쿠자들과 낭인들 더불어 언론인, 지식인, 문인들까지 포함된 자객들의 칼에 민비가 시해를 당했던 을미사변의 현장에서 아쉽게도 나는 조선의 국모다 같은 호통은 없었습니다. 민비는 나는 이곳에 온 방문객이라고 말하며 도망치려다가 붙잡혀 참살당했어요. 궁녀와 조선 병사들이 저 사람이 왕비가 맞다고 확인해 주었다는 게 정설입니다. 현실은 시궁창이야. 하지만 2013년 7월에 새로 밝혀진 내용이 있어요. 1896년 2월 6일 러시아 주재의 독일 공사가 총리 앞으로 보낸 전문에서 한국의 왕비는 살아있다고 언급했죠. 민비가 을미사변에서 죽지 않고 도망쳤을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서울 주재 영국 총영사 월터 힐리어의 공문에도 일본인들이 궁녀 서너 명을 죽였으나 왕비는 사라졌는데 탈출한 것으로 보이며 왕은 왕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말하고 있지 않다고 적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러시아 공사 베베르로부터 왕비의 생존 가능성에 대해 들었다는 보고서도 작성했죠. 이렇게 보면 민비는 천행으로 그날 오코로에서 피해 달아났다가 일본의 재암살 시도를 피하기 위해 은신해 있는 상태에서 병이나 쇼크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러나 명성황후 사망의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움직일 수 없는 딱 한 가지 진실은 명백해요. 그것은 바로 민비의 폐악질이 조선의 멸망을 앞당겼다는 겁니다. 민비 생전에 부정부패로 끝판왕을 달린 민씨 척족들은 민비 사망 후 도리어 친일파로 변신했어요. 끝까지 동포들의 피를 빨아먹습니다. 휘문학교를 세운 민영휘의 경우 그가 평안감사 시절 평안도 백성들을 무지막지하게 수탈했죠. 그 사람이 세운 학교의 평안도 출신들은 발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광산 채굴건, 삼림 체벌건, 철도 부설건, 금광 채굴건과 어업건 등 온갖 국가의 이권들을 헐값으로 팔아넘긴 것은 씻을 수도 없는 죄악이었죠. 무당을 총애해서 왕자 칭호까지 내리고 온갖 무속과 참모즘을 궁궐에 끌어들여 정치에까지 의존하는 추태는 실로 한심했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외세를 끌어들여 자국민을 학살해 간 것은 상식을 벗어나 폐악질이었죠. 이의 제일합시고 필요할 때마다 이 열강 끌어들이고 저 열강 끌어들인 결과는 조선 민중들의 피가 빨리고 뼈가 뽑히는 것뿐이었어요. 역사를 통틀어 침략을 당한 것도 아니면서 자국 영내에서 외국군끼리 총질하게 만든 사람은 민비가 유일했습니다. 대원군이 안동 김씨 세도 정치를 청산한 보람도 없이 민비는 여흥 민씨 세도 정치를 부활시켰고 그들의 부정부패는 조선의 앞날에
확인 사살을 해버렸습니다. 갑신정변 당시 민정이익을 치료해준 대가로 의사 알렌이 10만 냥을 받았습니다. 릴리아스 언더우드의 결혼 축의금으로 민비로부터 100만 냥을 받았습니다. 1895년 당시에 조선 정부 1년 세입이 480만 냥이었는데 외국인 친구 결혼 축의금으로 100만 냥 주고 병원 진료비로 10만 냥을 줘버렸다는 것은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민비를 호평하는 걸 보고 민비를 좋게 평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요. 자국 백성들의 피를 빨아 외국인들에게 펑펑 퍼다주며 좋은 사람이라 평가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대를 앞서 나간 문재인의 롤모델이라고 이 민비가 민비가 총명하다는 평이 있다고 해도 그 좋은 머리를 백성들의 피를 빨고 나라를 망쳐버려 썼으면 무식한 게 더 낫습니다. 글 중간에 잠깐 나왔던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라는 사람이 민비를 묘사한 글에는 왕비는 머리 위에 진주와 산호로 만든 장식을 달았다고 하는데 나라를 지키는 군 장병들은 10석 달이나 월급을 받지 못해서 거짓골이 되고 그나마 던져준 한 달치 급료도 쌀에 모래와 돌을 섞어주면서 자기 머리에는 진주와 산호를 달고 있어요? 그게 사치가 아니면 뭡니까? 모두가 한 마음으로 뭉쳐서 조국을 위해 헌신해야 할 때에 민비를 등에 업은 민씨 척추들의 부정부패는 국가의 운명을 그대로 땅속에 파묻어버렸다고요. 프랑스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와 비교하면 그분이 저 세상에서 뒷목 잡습니다. 엄청 크고 멋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지 않겠냐는 상인에게 그거 살 돈 있으면 그걸로 대포를 탑재한 신형 군함을 사겠다고 말한 사람이 마리 앙뚜아네트예요. 사치와 방탕에 찌든 악녀라고 알려진 마리 앙뚜아네트는 연구가 진행될수록 점점 재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굳이 민비와 비교하자면 중국의 서태후와 비교하면 안 돼. 사실 서태후와 민비의 사치를 비교해보면 사치액 자체는 거의 비슷하지만 거대 중국의 지존인 서태후의 사치와 쥐콩을 만한 조선 왕비인 민씨의 사치가 비슷하다는 것은 민비의 폐악질이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한미한 집안에서 국모의 자리에 오르더니만 자신들의 일가 친척을 끌어모아 파벌을 만들어 국정을 농단하고 외세를 끌어들여 자국민을 억압하고 백성들의 피와 기름을 짜내서 자기들 배를 불리며 한 줌도 안 되는 자들의 부귀영달을 위해 부정부패와 학정을 일삼았던 희대의 국가급 쌍년인 명성황후 민비의 모습을 보며 제가 뭘 느끼는지 아세요? 예? 별 볼 일 없는 한미한 자들이 정권을 잡더니만 자신들의 온갖 동조자들을 끌어모아 파벌을 만들어 국정을 농단하고 무슬림 난민들과 외국인들 끌어들여 자국민보다 더 우대하고 국민의 피와 기름을 짜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며 한 줌도 안 되는 소수인권을 운운하며 다수 국민들을 억압하며 정패청산을 빌미로 부정부패와 학정을 일삼는 이 문재인과 그 주사파 정권의 모습입니다. 예? 그날 민비는 정말 천행으로 일본인들의 손에 죽어서 그 모든 악행이 숨겨지는 기가 막힌 로또를 맞았지만 이 21세기 지금의 민비와 민씨 척족들 이 문재인과 주사파 정권들은 또 다른 누군가가 아닌 우리 국민들의 손에 최후를 맞기를 바라고 또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